퇴근할 생각 꿈도 꾸지 마. 야근하고 수당도 못 받으셨다고요? 이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바뀐 법률. 2026년부터는 포괄임금제가 조금 살아남기 힘들어질 것 같아. 포괄임금제는 원래 임금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오버타임 근무라고 해서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나 하면은 돈을 추가로 더 줘야 되잖아. 그런데 추가로 주는 돈을 애초에 산정해놓고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근을 얼마나 하든 상관없이 휴일 근무를 얼마나 하든 상관없이 한 달에 300만 원만 딱 주겠다. 이게 포괄임금. 사업주는 포괄임금제를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업주도 선호하고 처음에는 노동자들도 좀 선호했어. 왜냐하면 월급이 3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딱 정해져 있으면 내가 그에 맞게 쓸 수가 있잖아. 그런데 내가 이번 달에는 조금 야근을 못할 상황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월급이 확 줄어들게 되니까 차라리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을 선호할 때가 있었지.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야근을 한다거나 휴일 근무를 하면 그만큼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는 또 억울함이 있거든. 그러니까 포괄임금제가 대통령이 칼을 빼든 이유가 그런 거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300만 원에 딱 캡이 정해져 있다. 아니면 4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야근을 12시간 해도 그 이상은 못 받게 되는 거야. 악용하는 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특히 청년들이 이거를 많이 당한다. 청년들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비교적 이런 것들을 사업주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청년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포괄임금제는 좀 전면 손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사실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 없는 개념인 거 알아?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없는 개념인데 판례가 1997년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포괄임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20년 동안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포괄임금제를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신고하면 무슨 저희가 혜택이 있어요? 2025년까지는 사업장을 단속하는 게 주였거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는다고 해. 그래서 포괄임금제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일정 부분 포상금도 있다고 하니까 보상금은 얼마 정도 주는 건가요? 그건 위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될 것 같아. 야근 자기 회사를 신고한다고요? 그럼 불이익 아니 나오면서 한 것이 그리고 이걸 이유로 자르면 안 돼. 이걸 이유로 해고를 못 해. 그러니까 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 아 진짜.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이에요? 그 이름이 되게 특이한 게 파업을 하다 보면은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 아니야. 공장을 못 돌리니까. 그러니까 사업주가 파업을 한 근로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거야. 우리 공장 100일 동안 못 돌렸으니까 우리 공장 100일 동안 돌렸으면 벌었을 돈을 내놔.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노란 봉투에다가 파업 근로자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돈을 준 게 이 노란봉투법 이름의 명명의 근원이 된 거예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가 어떤 거예요? 노란봉투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적법한 파업을 했을 때 파업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청 근로자가 있잖아.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해서 단체교섭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골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당한 파업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도 그냥 그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없었잖아요. 맞아. 그런데 파업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정당한 파업으로 시작했더라도 요구가 관철이 안 되면 결국은 불법의 영역으로 조금씩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면 자 오늘부터는 불법이니까 파업 그만합시다.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 필드에서는. 근데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내용 중에 이제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뭐냐면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원청에도 노동조합이 있잖아. 원청 노동조합과 합의가 돼야 돼. 이게 시행령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노동단체에서는 이 시행령 좀 개정해라. 이 시행령 때문에 사실 노동조합법을 개정한 의미가 없어진다. 시행령 폐지해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국민연금은 우리를 포함해서 젊은 세대들이 다 조금 분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 더 내고 더 받는 방법.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내달라는 거야. 지금 9%를 내고 있는데
매해 0.5%포인트씩 상승해서 최종적으로는 13%까지 상승하게 된다. 지금 9%는 어떻게 내냐면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내게 되는데 13%까지 오른다 하면은 6.5%를 근로자가 내고 나머지 6.5%를 사업주가 내게 되는 거야. 노인 빈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인들이 연금으로만 소득을 충당하는데 지금의 연금이 소득 대체율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금을 건드린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친족 상도례 이름부터 어렵다. 네, 맞죠. 친족 상도례 이름이 어렵잖아요. 뭐 친족을 상도례 도려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단은 친족 상도례라는 거는 핵심은 그거예요. 친족 간의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건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니네들끼리 알아서 처리를 해라. 뭐 이런 식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일단은 모든 걸 어떻게 법을 바뀌었냐면 아예 친족 상도례 규정을 다 없앤 게 아니에요. 아예 이제는 다 처벌하네? 그게 아니라 친히 고소를 해야만이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가족 관계에 그걸 나누지 않고 아예 전부 다 친고죄 규정으로 뺀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결국엔 그런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이걸 바뀌게 된 원인을 한번 보면요. 헌법재판소에서 2024년 6월 27일 날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분이 결국에는 자기가 착취를 당한 거야. 숙모와 삼촌으로부터. 그걸 이제 횡령이나 이런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산범죄는 친족 상도례 규정이에요. 따라서 내가 동거하는 친족이었잖아요. 동거하는 친족은 고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처벌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왜? 너네 동거하는 친족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고소를 할 수가 없어. 로 시작해서 이 사건이 결국엔 재판, 청구권에 대한 침해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또 한 번 사람들한테 환기를 시켜줬던 게 박수홍과 관련된 사건이었던 거죠.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결국에는 자기가 처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가 처분한 것이 결국 횡령이라는 거거든요. 그 횡령은 결국엔 재산범죄거든요. 그 재산범죄에는 결국엔 친족 혈족이 되면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고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벌부터 처벌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처벌을 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고, 그치만 지금 법이 친족 상도례를 친고죄로 전부 다 돌렸기 때문에 지금은 친히 고소만 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결론만 정리하면 정말 가까운 친족들은 내가 고소하고 싶어도 고소를 못했다가 재산범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렇죠. 그 원래도 약물을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받지? 약물을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위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도입된 거예요. 근데 약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마약도 있을 수 있고요. 대마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향전신성 위약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기약이라고 하는 항시스타민. 요것도 지금 약물에 들어가긴 해요. 그럼 감기약 먹고 운전해도 안 된다.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이 처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항시스타민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시고 음주운전 0.1%보다도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항시스타민을 먹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경규 씨도 약간 요거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약물을 조금 먹고 나서 약간 알딸딸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사고도 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고가 이런 항시스타민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정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것처럼 약물을 취해서 운전한 것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처벌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도입된 거죠. 2026년부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재산에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소위 구하라법이 실행된 게 가장 큰 이슈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구하라 씨의 이제 어머니가 9살 때 가출을 해서 심지어 한 번도 만나러 오질 않았대요. 그런데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나타나서 재산을 요구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지금 구하라법의 취지가 어떤 거예요? 결국엔 이제 상속이라는 거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누군가가 물려받는다는 건데 반드시 그것이 혈연 관계가 그러니까 핏줄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받는 게 아니고 관계가 있으면 책임을 다해라 라는 그런 취지가 여기 법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부모면 부모 역할을 해야 되고 자식에 대해서 부양을 해야 되고
만나러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고 경제적 책임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도 않은 사람이 단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를 없애고자 이런 법이 시행됐다. 가정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부양 의무를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 해태했느냐, 얼마나 손을 놨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주민등록상 분리 기간이라든지 얼마나 주민등록상 떨어져 살았는지 혹은 뭐 학교에 등록금을 내는 기록 같은 게 있는지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 아팠을 때 병원비를 낸 그런 기록이 있는지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서 법원이 이건 부양 의무를 똑바로 하지 않은 부모다라고 했을 때 상속을 배제시키는 그런 법이라 할 수 있겠어요. 사전에 사전 조치로 아이 때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집을 나가거나 아빠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유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유기죄로 형사가 고소를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한 다음에 그걸 처벌을 받게 하고 나중에 그렇게 민사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유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부활업법이 더 폭이 넓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2026년 확실하게 바뀌는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법안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